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만약 임신부 얼굴에 담배 연기를 하고 뿜어내는 불량배가 있다면, 그것도 4명이나 있다면 우리 가족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아마 이렇게 하실 겁니다. 보여주시죠. 자, 휙! 아, 진짜 이거 태권도 발차기 아닙니까, 이거? 의자도 저렇게 피하고 말이죠. 자, 숫자는 많지만 이미 승부는 기울었습니다. 며칠 전 이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실제 있었던 임신부를 희롱한 동네 불량배들과 의욕심 넘치는 멋진 두 청년의 싸움 장면을 보셨습니다. 자, 진짜 이 발차기는 딱 봐도 이건 태권도 발차기인데요. 현실에서도 빌런들을 응징하는 히어로가 있다는 사실에 참 기분 좋아지는 영상이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사건 해시태그로 소개해 올리죠. 중학교 1학년 여학생이 이 계모의 폭행으로 숨지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몸에는 멍자국이 가득했다고 합니다. 자, 아동 성착취물을 제작 유포한 혐의를 받는 이 최찬욱, 오늘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자신을 구해줘서 감사하다는 궤변도 늘어났습니다. 10살짜리 여동생에게 접근해 수개월간 이 성폭행을 저질렀던 20대 이부 오빠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성년자 강간 혐의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어찌 된 영문이었을까요? 자, 일기예보가 맞다면 이제부터 서울을 비롯한 전국에 비가 내리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댁에서 저희와 함께 하시는 건 어떨까요? 또 다른 채널 가 계신 가족 여러분들도 빨리빨리 건너오셨으면 합니다. 자, 그럼 대한민국과 전 세계 재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의붓 어머니가 평소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중학생 딸을 때려 숨지게 했습니다. 한 의대 교수가 수술실에서 간호사에게 수술용 칼을 여러 차례 집어 던지며 인격모독 발언을 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오늘의 주요 사건을 정리합니다. 자, 오늘도 변함없이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사회부 홍지용, 이도성 기자, 백성문 변호사, 그리고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수호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기상청 예보를 믿은 제가 잘못일까요? 예. 아, 분명 비가 온다고 그랬는데 말이죠. 하하. 자, 우리 가족 여러분 계신 곳에는 비가 오고 있는지 좀 채팅창 통해서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이 기자 왜 안 오는 걸까요? 저도 오늘 비 온다 그래갖고 오늘 기대를 좀 해봤는데. 아, 우산 갖고 왔어요? 네, 가져왔죠. 근데 점심 딱 먹고 들어오는 길에 보니까 너무 하늘이 맑아가지고. 지금 상암동 장난 아니에요. 너무 날씨가 좋아가지고 양앵커 싫어하겠구나 딱 예상을 하고 들어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언젠가 오겠죠. 첫 번째 사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학대에 의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그것도 어린 아이가 또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졌는데 13살 중학생. 네, 맞습니다. 그제 밤에 이뤄진 일입니다. 이제 한 40대 여성이 자신의 딸을 마구 폭행을 했습니다. 이 딸은 이 남편이 전 부인과 사이에서 낳은 중학생 10대 딸이었는데요. 일단 밤 9시쯤부터 폭행이 이어졌고 결국 자정이 됐을 무렵 이 여성이 남편에게 연락을 해서 아이가 좀 이상하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남편은 새벽 2시에나 도착을 했고요. 그러고 나서 2시간이 더 지난 새벽 4시쯤에야 119에 신고를 했습니다. 아이의 상태가 이상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한 거는 새벽 4시가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폭행이 이뤄지고 남편에게 좀 아이가 이상하다라고 말한 지 그 시점으로부터 4시간이나 더 지난 시간이었는데요. 결국 이 현장 주거지에서 숨져 있는 피해자가 발견된 겁니다. 피해자의 온몸에는 멍자국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홍 기자, 일단 이 경찰이 이 멍자국을 좀 예의주시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네, 전부터 학대가 이뤄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학대 동기도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점들을 경찰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일단 가족 관계를 조금 더 설명드려야지 이해가 가실 것 같습니다. 가족 관계,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이번에 숨진 학생까지 3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셔야 될 점이 의붓어머니예요. 그러니까 전부인과 낳은 2 자녀가 있습니다. 숨진 중학생을 포함해서 2명은 전 부인 사이에 나온 자녀였고 그 다음에 새 엄마가 온 셈이죠. 쉽게 말해서요. 그렇죠. 그런데 7, 8년 전 재혼했지만 몇 달 전부터는 별거했습니다. 사이가 좋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고가 나기 전에도 전화 통화로 둘이 싸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새엄마, 의붓 어머니 쪽에 아이들이 같이 살고 있었는데 그 아버지와 통화로 어머니가 싸우는 소리가 있었다. 그렇게 이제 일단 어머니가 진술을 했고요. 의붓 어머니가 그리고 그때 발로 밀치고 넘어뜨려놨다는 취지의 진술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긴급 체포가 된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쯤에서 이번 사건 체크 포인트 먼저 짚어보죠. 말을 안 들어서. 일단 저런 주장을 펴고 있나 보죠. 네, 맞습니다. 뭐 일단은 계모의 주장은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는 대로 아이가 뭐 따라주지 않아서 폭행을 굉장히 오랫동안 1시간 정도 지속했다는 거고 심지어 발로 밟기까지 했다. 이런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일단은 통상 이런 사건이 터지면 아동학대 치사인지 그러니까 사망에 대해서 고의가 있는지 아니면 단순 살인죄인지 이걸 많이 판단했는데 최근에 이제 법이 개정됐죠. 정인이법이라고 해서 일명 예. 아동학대 살해죄라는 게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 살인의 고의 여부를 판단하기 좀 아직은 좀 이르다는 판단이 들어서 경찰이 아동학대 치사죄를 일단 입건을 했는데 향후에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살인죄보다 훨씬 중하게 처벌될 수 있는 아동학대 살해죄로 처벌될 가능성도 있는 상황입니다. 자, 교수님, 저희가 그동안 이렇게 전해드렸던 아이들의 이런 사망 사건 같은 경우가 주로 유아들이었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중학교 1학년생이란 말입니다. 중학교 1학년이라면 뭐 체격이 성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이런 부모의 학대에 저항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상황은 됐을 것도 같은데 이렇게 온 몸에 멍이 들 정도로 맞아서 사망했다면 일방적인 폭행이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상대적인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아이가 자기 또래보다 좀 몸 덩치가 좀 작다든지 또 때리는 이 그 어머니라는 사람이 다른 그 평균적인 여성들보다 덩치가 있다든가.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제가 볼 때는 뭐 수개월 전부터 별거를 했고 별거 중인 이 남편과 바로 이 아이를 때리기 직전에 양육 문제로 전화로 심하게 싸웠다라고 하는 이 대목이 상당히 좀 주목이 되는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 아이에 대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아마 이렇게 그 폭행을 가했을 수가 있고 지금 뭐 정확한 어떤 사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어떤 그 급소를 맞는다든지 뭐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 분명히 그 이전에 바로 직전에 남편과의 어떤 그 싸움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그 분노를 바로 그 아이에게 그대로 풀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리고 말이죠. 이 많은 분들이 또 이 사건을 접하시고 그런 말씀도 하십니다. 왜 이 아빠라는 사람이 이 아이들을 새엄마한테 맡겨놓고 본인이 집을 나갔을까? 왜 그렇다면 이 아이들 정말 입장에서는 정말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을 텐데 말이죠. 더군다나 신고도 한 2시간이나 있다가 했다. 뭐 지금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그 가정 사기 때문에 어떤 그 구체적인 사연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아이 둘은 이제 그 전처하고 난 아이들인데 아버지가 집을 나가서 수개월 동안 있으면 그 아이들이 학대를 받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예상하는 것은 굉장히 그 쉽게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 여성이 그 아이를 때려놓고 난 뒤에 아이가 이상하다 이렇게 전화를 했어요. 보통 이제 아동 학대한 사람들 주로 하는 게 애가 숨을 안 쉬어요. 아이가 이상해요. 이런 얘기를 갖다 주로 하거든요. 자기가 그렇게 해놓고 그거는 싹 잘라놓고 그 얘기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새벽 2시에 그 전화를 받고 남편이 들어왔고 실제로 이제 그 신고를 한 거는 새벽 4시 16분이니까 그로부터 한 2시간 16분 지났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상하다고 우리가 느낄 수 있는데 그것은 일단 거기 현장에 와서 보니까 애가 이상하니까 정말 자기 말대로 한번 애를 살려보려고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119에 신고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순간에는 이
사항을 두 사람이 공동 대처를 해야 되겠다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아이의 몸 상태가 자신의 폭행으로 안 좋아졌으면 바로 119를 불러야지. 뭘 또 남편한테 전화를 하고 또 그리고 나서 몇 시간 뒤에서야 또 신고를 하고 말이죠. 이게 참 안타까운 상황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자, 이 아이의 그동안 주변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주변 분들의 얘기도 한번 들어보고 가야겠죠? 들어보시죠. 그 주민이 이제 요 운동 갔다 오다가 그게 목소리로 싸우는 소리 같은 소리가 많이 나더라. 한 달 전부터 아프다고 입원을 하고 난 후부터 엄청 말라서 와가지고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친구들끼리. 그리고 또 전혀 발견한 적이 없고 예 특이한 점이 없었기 때문에. 자, 변호사님, 이 학교 측은 뭐 면피가 된 겁니까? 이런 상황에서? 일단 아동학대 징후가 있는 경우 학교 이제 선생님 아이들과 함께하는 그런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신고 의무가 이제 부과돼 있는데 일단 그 전에 학대 정황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저희가 지금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데 일단은 지금 학교 측에서는 예를 들어서 정서행동 특정 검사에도 별다른 이상 반응이 없었고 그리고 2번의 학생 상담 또 3번의 학부모 상담이 이루어졌는데도 그때도 역시 학대 징후를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지금 이 얘기를 신뢰를 해야겠습니다만 이 아이의 상태에 대해서 학교 측에서 괜찮겠지라는 생각만 가지고 자세히 보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도 한 번은 좀 다시 되짚어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변호사님, 그리고 이 사건 일단 경찰 수사기관에서 말이죠. 네. 학대치사냐 아니면 학대로 인한 살인이냐 네. 이 두 가지를 놓고 고민을 할 것 같은데 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은 통상적으로 이제 이게 사망에 대한 고의가 있느냐 여부가 확정적 고의는 아닌 것 같고요. 일단 미필적 고의가 있느냐가 이제 일단 문제가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정도 아이를 이제 객관적으로 봤을 때 폭행을 한 경우 충분히 사망할 만하다는 정도의 폭행의 정도나 강도나 폭행의 부위가 인정이 된다면 그렇다면 이제 이 살인에 대한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많고요. 예전에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동학대 치사가 아니면 형법제 250조의 살인죄가 인정이 됐었는데 예. 이제 이 정인이 사건 이후로 이 살인죄보다 더 중하게 처벌할 수 있는 아동학대 살해죄라는 그 죄명이 신설이 됐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살인죄는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데 아동학대 살해죄가 인정되는 경우에 사형, 무기 혹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러니까 존속살해죄하고 동일한 형량으로 처벌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지금 나오는 영상이 이제 이 119가 도착을 해서 아버지가 그 중1 딸을 직접 저렇게 안고 가고 있는 모습인데 일단 그 아이의 팔이 이렇게 약간 늘어뜨려져 있는 모습이 언뜻 보이더라고요. 진짜 언제까지 이런 소식을 계속 전해드려야 될지 정말 너무너무 답답합니다. 일단 첫 번째 사건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공포의 수술실입니다. 이게 부산의 한 대학병원에서 벌어진 일이라고요? 네, 수술실에서 이제 의사인 교수가 수술용 칼, 이 예리하고 날카로워서 이 사람의 이제 신체를 수술하는데 이제 베거나 이제 열거나 하는데 쓰는 그런 수술 칼입니다. 지금 나오는 영상에 나오는 저런 아주 예리한 수술 칼인데요. 이거를 이제 간호사들에게 집어 던지고 폭언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달 한 3일부터 시작해서 지난달 20일까지 모두 3차례나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당시 사건 정황, 이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자세히 들어보시죠. 날려서 진짜 표창처럼 날아가서 바닥에 45도 각도로 꽂혔어요. 메스를 잘못 줬어요. 이게 잘못 준 거를 알고 제 다리 옆으로 확 던지셨고 뒤에 사람이 좀 다칠 수 있는 상황도 많이 있었고 모든 걸 다 환자가 다 들을 수 있는 상황이었고 믿고 맡길 수 있을지 대한 그런 생각도 들 것 같아요. 당연히 이제 고의거나 그런 거는 전혀 없고요. 수술장을 본 거지 내린 그 부분을 보지 않으니까 저는 몰랐지만 자기가 갑이라는 생각만으로 CCTV 없다고 이렇게 막 나가는 건가. 자, 교수님, 메스가 말이죠. 모르겠습니다. 저도 뭐 확정적으로 예단은 않겠습니다만 이게 진짜 그 꽂혀 있는 저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저게 그냥 떨어뜨려서 저렇게 딱 꽂힌 건지 아니면 진짜 무슨 다트에서 뭐 이렇게 던지듯이 해가 꽂힌 건지
저는 후자 쪽인 것 같거든요. 아마 이제 그 두 가지의 중간 단계 정도 되니까 이 그 의사가 하는 얘기가 고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떨어졌다는 것은 그냥 자유낙하, 중력에 의해서 자유낙하한 것이냐, 아니면 거기에다 조금 스냅을 줘서 이렇게 던진 것인가, 아니면은 진짜 집어 던지듯이 다트 말씀하셨는데 목표를 향해서 던진 것이냐, 이 세 가지를 놓고 본다면 두 번째에 해당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이제 당하는 사람은 느낌으로 알죠. 그러니까 아마 이분이 평소에 좀 아마 이 그 평판이나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상당히 성격이 좀 까칠하다, 뭐 그런 어떤 그 평판을 들었을 가능성이 있는데, 본인 입장에서는 뭐 밀쳐내는 과정에서 매스가 떨어진 거지 내가 그 사람을 향해서 뭐 고의로 던졌다든가 이건 아니다라고 하니까 그 아주 애매한 그 가운데 그 어떤 상황, 그런데 분명히 어떤 그 실수를 한 그 간호사 입장에서는 아 이거는 뭔가 나를 향해서 이렇게 던지진 않았지만은 손을 확 틀어서 그렇게 해서 아래에 이렇게 꽂혔다, 이렇게 얘기를 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봅니다. 예. 뭐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 상황을 맞닥뜨린 사람들의 느낌이 중요한 거겠죠. 자, 그런데 이 피해 직원들의 피해 정황뿐만이 아니라고요. 네, 메스를 그러니까 던졌다고 느낌, 맞닥뜨린 그런 느낌 외에도 많은 피해 증언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5명 정도가 피해자로 알려졌는데요. 간호사들의 증언 내용 살펴보면 메스 말고 다른 것도 던졌다고 주장합니다. 어떤 물건이냐면요. 다른 수술실에서 초음파 기구 있죠. 초음파 기구를 바닥에 던지고 다시 주워오도록 하는 행위를 반복해서 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위가 개에게 공을 던져서 다 가져오는 것과 무슨 행위냐, 무슨 차이가 있느냐, 개한테 시키는 것과 똑같은 행동이다, 이런 취지로도 피해를 호소했고요. 그러니까 보통 뭐 물어와 하고 던지는 그런 네, 거. 그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는 것이 어떤 의미냐라는 말도 했고 또 인격 모독성 발언도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인간의 지능을 가졌는지 궁금하다, 뭐 이런 식의 발언도 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러한 피해가 계속해서 반복됐다. 그렇지만 여전히 지금도 그 가해 교수와 일을 함께하고 있다,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교수님, 뭐 일단 이 수술실이라는 곳이 그 인명을 다루는 곳이다 보니까 극도의 초긴장 상태에서 단 한 번의 실수가 진짜 사람의 목숨을 잃게 하는 상황으로 연결될 수 있으니까 정말 다들 긴장하고 있고 뭐 이런 분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영화나 드라마에서 봤던 것처럼. 자, 그런데 한 번 저랬다고, 어쩌다가 한 번 저랬다고 간호사들이 저렇게 나올 것 같진 않거든요. 당연하죠. 예. 뭐 제가 이제 알고 있는 뭐 친구들 중에서도 이제 그 수술하는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옛날에는 이게 훨씬 더 심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행동을 하는 그 의사들의 그 심리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수술한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우리가 그 구하는 그런 과정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실수가 용납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수술하는 데 있어서 실수를 해서 잘못 메스를 갖다 주고 해가지고 이 타이밍을 제대로 맞춰주지 못하는 이런 간호사 행동은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병원의 명성에 먹칠 나는 것이다, 이렇게 아마 그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크고요. 소위 지금까지는 뭐 그런 것들이 관행이었다라고 뭐 얘기하고 싶을 수도 있는데, 아까 이제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 초음파 기구를 갖다가 던지고 다시 주워오라, 뭐 어떤 인격적인 뭐 모독을 갖다가 했다, 이렇게 그 여러 가지가 합쳐진 것으로 봐가지고는 앞으로 이제 이미 이것이 수면 위로 불거졌기 때문에 아마 이와 유사한 행동을 갖다 다시 하기는 어렵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병원 측은 어떻게 대응했는가? 일단 피해 간호사들이 병원 측에 항의를 하고 노조에서 해당 교수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고, 이 병원 측에서는 피해 직원들이 고충처리위원회에 접수를 하지 않아서 진상조사를 하지 않았다라는 입장이었는데요. 대신 이제 병원장이 해당 교수를 직접 불러서 구두로 경고를 했고, 지금 나오는 것 같은데 영상에 나오는 것처럼 이 해당 수술실에 사과문을 붙인 것으로도 알려지고 있습니다. 저런 식으로 해당 당사자가 직접 자신의 언행을 불편을 느낀 분들에게 죄송하다, 뭐 이런 내용의 취지의 사과문을 붙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하지만 최근에는 병원에서는 뭐 처음에는 공식 조사가 어려웠다라고 해명하다가 최근에는 진상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이 변호사님, 고의가 없었다, 사과문을 올렸다 했지만 이 피해 간호사분들이 결국 고소를 했네요. 그러니까 뭐 해당 그 대학 병원 측에서도 제대로 된 대응을 해주지 않고, 그 피해는 회복될 것 같지 않고, 그리고 앞으로 또 수술 계속 들어가야 되는데 아하. 지금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계속 일을 하겠어요? 그래서 결국
고소를 했는데 일단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죄명을 생각을 해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메스를 실수로 떨어뜨렸다. 그럼 그건 아무 죄도 아니죠. 이 의사 말이 사실이라면. 예. 근데 예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가 유리컵 밑으로 꽝 던져서 이게 특수 폭행이냐 뭐 그때 말이 좀 많았었잖아요. 그렇죠, 그게 그렇죠. 사람을 향해 던졌느냐 아니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란 말이죠. 근데 지금 간호사들은 본인 쪽으로 날라왔고 베일 뻔했고 뒷사람이 다칠 뻔했다. 실제로 다치지 않았어도 그런 상황이었다면 특수상해 미수죄에 해당할 수 있고요. 위험한 물건이잖아요. 메스는 큰일 납니다. 그럼요. 그리고 아까 뭐 인간의 지능을 가졌는지 궁금하다. 이거 사람들 앞에서 한 거잖아요. 이건 전형적인 모욕죄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일단 고소를 했는데 이제 문제는 수술실 CCTV가 없어서 예. 있으면 좀 더 정확하게 고의가 아닌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과연 이 제대로 된 조사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그 뭐 말씀을 다 하셨으니까 제가 이어서 여쭤볼게요. 그 이렇게 되면 변호사님 네. 지금 뭐 정치권에서 이 여야 간에 지금 첨예하게 좀 입장이 갈리고 있잖아요. 이 수술실 CCTV. 일단 지금 뭐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계속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약간 기름을 부을 것 같아요. 이 사건이.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CCTV를 설치하는 것 그게 이제 이 안에 생기는 의료 과실이나 또 이런 류의 범죄 사실들을 확보하고 밝히는 데는 굉장히 유의미하겠지만 또 일각에서 의사들 쪽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소위 말해서 정말 긴급한 상황에서 다소 모험적인 의료행위 같은 것들을 할 수 있겠느냐. 오히려 사람을 회복하고 살리는데 그러니까 모든 대다수의 의사들 입장에서는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또 CCTV를 설치하는 것 의사들을 모두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거냐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한 사연만 딱 본다면 야 이거 CCTV만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그렇죠. 또 반대쪽까지 생각하고 고려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게 예전부터 논란이 됐지만 아직까지 입법화 안 되는 이유가 예, 있잖아요. 예,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은 사회적 고민 계속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어떤 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그 응급실에는 또 CCTV가 있다. 그러니까 의료인들 본인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또 그렇게 CCTV를 그쪽에는 설치를 해놓고 수술실은 또 달지 말자는 건 또 무슨 얘기냐. 또 이런 지적을 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교수님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아니요, 뭐.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오늘 인물 이어갑니다. 미성년자를 성추행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 최찬욱이 취재진 앞에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을 투약하고 절도를 한 혐의를 받는 황하나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오늘의 주요 인물을 정리합니다. 자, 먼저 체크 포인트 짚어보죠. 구해줘서 감사. 그렇습니다. 앞서 인트로에서 들으신 것처럼 최찬욱이 직접 한 얘기입니다. 자, 오늘 취재진 앞에서 정말 쓸데없는 얘기 정말 많이 했는데요. 잠깐 여기서 그 모습 보고 가시죠. 범행 목적은 무엇이었나요? 일단 피해자분들께 일단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뭐 선처를 바라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대전에 계신 저희 가족분들, 친척분들, 공인중개사 동기 형님들한테 실망시켜드려서 죄송합니다. 억울한 점은 없으신가요? 억울한 점은 없습니다. 일단 인터넷에 트위터라는 게 너무 많이 돌아다닙니다. 저도 5년 전에 우연하게 노예와 주인 플레이를 그런 놀이를 하는 걸 보고 호기심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더 심해지기 전에 어른들께서 지금 구해주셔서 성실하게 수사에 임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 점은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 같은 사람을 이렇게 존중해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성실히 수사에 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더 하시고 싶은 말씀 없으신가요? 네, 없습니다. 자, 지금 뭐 저 장면을 보시고 저랑 똑같은 생각 다들 하고 계실 겁니다. 자, 이 기자 언뜻 들은 말이죠. 어디서 뭐 수상소감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뭐 저희가 뭐 신상공개 얘기 나올 때마다 제가 저런 부분 때문에 과연 이 저런 범죄자들에게 말할 기회를 줘야 되느냐에 대해서 이제 토론도 이뤄지고 있었는데 일단 혐의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2016년 5월부터 최근까지 무려 5년에 걸쳐서 60명이 넘는 피해자에게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소셜 미디어를 통해 알게 된 이 남성 아이들의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온라인에 있는 미성년자 음란물을 내려받아 보관한 혐의 등으로 구속이 됐고 이제 검찰에 송치되는 모습입니다.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 선처를 바라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뭐 자신이 있는 지역의 가족과 친척, 공인중개사 동기들에게 실망해드려 죄송하다 뭐 이런 본인이 하고 싶은 말들을 구구절절히 했습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뭐 소셜미디어에 이런 게 저런 게 있는데 어떤 놀이 같은 것을 보고 호기심에 시작했다. 호기심에 이런 범죄를 시작했다라고 본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좀 기시감이 있는 듯한 말인데 더 심해지기 전에 어른들이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전에 다른 범죄를 저질렀던 조주빈이 말한 뭐 악마의 뭐 행위를 멈춰줘서 감사하다 이런 것과 좀 비슷해 보이기도 그러네요. 하는데요. 이 직접 범행 신경을 밝히는 도중에 스스로 마스크를 잠시 벗기도 했는데요. 일단 수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 저 같은 사람도 존중해 주셔서 감사하다. 이런 발언들을 남겼습니다. 아니 진짜 내가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싶었더니 진짜 그거네요, 진짜. 아니 그리고 이 기자 방금 그 공인중개사 있잖아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거? 일단 이 최 씨 같은 경우에는 최찬혁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인중개사로 좀 활동한 적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지금은 직업이 없는 상황인데 전에 그런 비슷한 일을 했었어가지고 그 당시 함께 일했던 사람들에게 그런 감정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 오히려 이제 그 지역 이 같은 업계에 있었다라는데 그 업계에서는 오히려 좀 황당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야, 진짜 이건 뭐 이거 참. 아니 교수님, 이 구해주셔서 감사하다라는 건 이건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이거? 더 심해지기 전에 구해주셔서 감사하다. 이건 뭐냐면 자기를 구해줬다는 사람이 검거한 그 수사관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하고 그 수사관들하고 같은 편이다 이 소리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신을 이렇게 만든 또 다른 자기가 있는데 사실 원래 선량한 그 자기를 거기에서부터 구해줘서 감사하다. 이건 뭐냐면 심신미약입니다라고 하는 거하고 굉장히 맥을 같이 해요. 심신미약. 예. 나는 원래 괜찮은 사람인데 뭐 술을 마시고 뭐 약물을 해가지고 그래서 심신미약이다라고 하는 고도의 표현인데 요즘 범죄자들 참 말들을 잘해요. 아까도 얘기 나왔습니다만 외국에서 꼭 금이 환영해서 그러니까요. 공식적으로 마이크 앞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저 보십시오, 얘기를 저거. 갖다가 저런 다 짓을 했습니다, 지금. 하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요. 우연히 호기심에 인터넷 주인 노래를 예. 봐서 이거는 뭐냐면 게임하다가 꼭 부모한테 걸린 애가 자기 변명하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별 대수롭지 않게. 자기가 지금까지 했던 그 어떤 행위가 엄청난 범죄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고의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나쁜 의도가 아닌 이 행동의 가장 시작점은 단순 호기심이었고 그것이 어떻게 흘러오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라고 해가지고 자기의 어떤 죄를 아주 축소시키는 그런 그 고도의 어떤 그 발언을 하고 있다. 제가 볼 때는요, 아주 어떻게 보면은 무슨 저런 얘기를 하지라고 해서 분노하게끔 만들긴 하지만 예. 자기 입장에서는 할 얘기를 다 했어요. 변호사님, 네. 이거 진짜 향후에 있을 재판을 좀 의식한 발언이겠죠? 뭐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저 영상을 보고 최찬욱이 정상이구나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네. 아마 정상이라고 생각 안 하실 것 같아요. 눈빛도 그렇고. 그렇죠. 그리고 지금 뭐 반성한다, 뭐 감사하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얼굴에 반성의 빛이 있나요? 얼굴 표정에? 그런 게 거의 없는 것 같고 또 아까 구해줘서 감사하다는 표현을 썼잖아요. 예. 아니 구해줘서 감사하기 전에 본인 스스로 경찰서 갔으면 됩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뭘 이걸 구해줘야 될 범죄예요 이게? 그렇죠. 저는 지금 저 말을 저희가 분석하는 것도 좀 사실 좀 그럴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일단 최찬욱 입장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본인이 이런 행동을 이렇게 표현을 해야 가장 적은 형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본인 스스로 생각하는 거를 마이크 앞에서 하나하나 다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끌려 나오기 전에 계산을 좀 연습을 머릿속으로 했다라고 생각해요. 굉장히 유창하게 하잖아요. 예. 바로 마이크 대고 바로 휙휙 나올 수 있는 그런 발언들은 좀 개인적으로 아니라서. 그렇죠. 자, 일단 홍 기자, 이 신상 공개를 경찰이 결정한 게 그만큼
이자의 범죄가 심각하다라고 판단을 한 거잖아요. 네, 경찰도. 중대한 사안이었고 그리고 범행을 다시 할 가능성, 재범 가능성도 매우 높았기 때문입니다. 아동 성착취물을 수천 개를 만들었어요.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물론 카메라 앞에서는 반성하는 것처럼 말했지만 그렇지만 그 내막을 살펴보면 심상치 않습니다. 피해자가 다시 범죄를 당할 가능성이 높았어요. 일부는 직접 만나서 범행을 하기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전경찰청에서 처음으로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지방경찰청마다 공개한 이제 여러 범죄자들이 있는데 네. 대전청에서는 처음 공개한 사례예요. 그래요. 자, 이 기자. 진짜 뭐 굳이 이런 정말 기분이 나쁘네. 진짜 방송을 하면서 기분이 나빴던 적은 참 처음인 것 같은데 저 개인적으로. 이자가 그동안 어떤 짓을 했는지도 좀 짚고 넘어가긴 해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제가 앞서 처음에 설명드렸지만 무려 범행 기간이 5년에 이르렀습니다. 피해자가 60명이 넘고요. 그리고 대부분 어린 남자 아이들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지금 저희가 뭐 간략하게 범행 수법을 정리한 내용도 나가고 있는데 남자아이들을 상대로 무려 7,000개에 달하는 성착취물을 제작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확인된 것만 7,000개입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지금 총 나가는데 총 6,954개를 보유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확인된 것만 저것이지 실제로 저지른 일이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지는 더 알아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일단 이 범행은 지난 4월에 초등학생 아들을 둔 부모가 경찰에 상담을 요청하면서 시작됐는데요. 이 조사 결과 이 소셜미디어 계정 한 30개 정도를 개설해서 여성 인척을 했습니다. 여성 인척을 하면서 이 남성 아이들에게 접근을 해서 여성 사진을 보내주면서 자, 너도 사진을 보내라 라고 하면서 점차 알몸 사진 같은 걸 유도를 했죠. 만약에 이걸 주면은 나도 보내겠다 이런 식으로 유도를 했고 여성 사진을 일부 보내긴 했지만 이건 다 인터넷에서 받은 가짜 사진, 자신이 아는 사람도 아닌 가짜 사진을 받아서 이런 식으로 범행을 계속해서 저질러 왔던 겁니다. 초등학생 남자 아이들이에요, 피해자가. 네, 초등학생 아이들이 계속 피해를 받다 보니까 경찰이 일단 혐의는 인정한다는 진술을 받았거든요. 혐의를 시인하는 진술을 받았기 때문에 소아성애자의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피해가 더 있을 가능성도 있어서 계속 조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교수님, 이 소아성애증 환자들이 자신보다 힘이 약한 상대를 통제하고 우위에 설 때 충족감을 느낀다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아까 뭐 주인 노예 놀이라고 이자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저는 약간 정말 그런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얼핏 드네요. 네, 주인 노예 놀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성적에 대비를 시켜 보면은 그렇게 이제 통제하고 조종하는 그런 그 관계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저는 제가 볼 때 바로 이제 이 범인이 이전에 비정상적인 성적 경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많은 그 피해자들이 주로 절반 이상이 초등학생들인데 저는 여기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여자아이들에 비해서요,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런 피해를 당하고 나면은 문제는 이 피해자들에 대해서 제대로 어떤 그 심리 치료라든가 어떤 후속 조치를 해주지 않으면 나중에 시간이 지르면은 이 피해자들이 또 다른 가해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정말 이게 소름 끼치는 일인데요. 사실은 그 아이들의 잘못이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 심리가 이런 어떤 굴욕을 당하면서 자기가 힘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저항을 하지 못하는데 자기가 힘을 가지면 또 다른 피해자를 찾으러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보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을 수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 피해자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좀 미국은요, 아동 성범죄 저지르면 최소 징역 25년이다. 뭐 주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전 벌써부터 좀 불안합니다, 진짜 이거. 근데 뭐 최근에 이 조주빈 사건, 그러니까 N번방 사건 이후로 이 소위 말하는 직접적인 성범죄 말고라도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유포하는 방식의 성범죄 관련해서도 굉장히 중하게 처벌하는 그런 방식으로 양형 기준도 많이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이자에 대해서 뭐 그렇게 형이 낮을 거라는 생각은 별로 들지 않는데, 근데 이제 하나 걱정되는 건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철저하게 자기가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 같고 뭐 심신미약인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들이 혹여라도 최찬욱의 그 재판에서 혹시라도 이게 반영이 된다면 그럼 감형이 될 수도 있거든요. 참.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형 굉장히 높을 것 같습니다만 그런 부분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이 결국 재판 과정의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첫 번째 인물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두 번째 인물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떳떳하게 살고 싶어입니다. 자, 이 내용은 뭐 조금만 뒤에 더 알아보기로 하고 어제 말이죠. 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황하나 씨 재판이 있었습니다. 자, 혐의부터 일단 짚어보고 가죠. 네, 우선 마약 투약 혐의와 절도 혐의 두 가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 마약 투약은 마약류 중에서 필로폰입니다. 필로폰을 지난해 하반기 동안 남편 그리고 지인 2명과 함께 투약한 혐의고요. 절도는 지인의 명품 의류와 같은 명품 물건을 500만 원어치를 훔쳐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자, 집행유예 기간 중에 마약 투약한 것도 진짜 큰일인데 절도까지 했다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다양한 혐의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게 더 문제가 되는 거는 일단 집행유예 기간이었다라는 겁니다. 일단 마약 사건으로 인해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는데 그 와중에 또다시 이런 비슷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누범 기간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되는 건데 일단 이 앞서서 2015년에서 19년까지 지인과 함께 서울 자택에서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해서 필로폰을 수차례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가 됐고 그 다음에 거기서 1,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또다시 경찰의 마약류 관리 위반법으로 입건이 된 거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된 겁니다. 자, 뭐 황하나 씨 하면 뭐 항상 이제 앞에 붙던 수식어가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뭐 이런 거였지 않습니까? 뭐 그런 일들이 계속 되풀이 되다 보니까 뭐 남양유업 오너 일가가 최근에 그래서 회사를 아예 팔아버렸잖아요. 자, 그런데 뭐가 됐든 이런 집행유예 선처를 받았는데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 이런 점이 어제 재판에서도 검찰이 좀 지적을 했더라고요, 변호사님. 그러니까 사실 이 집행유예 선고를 왜 할까요? 실형을 선고 안 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 범행 자체가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반성하고 있는 모양새를 보여주니까 사회에 나가서 복귀하라는 취지인 겁니다. 그리고 이 유예된 기간 동안 더 이상 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그럼 말 그대로 그 형 선고가 이제 2년 예를 들어서 선고를 받은 것들도 사라진 건 아니겠어요? 예. 그런데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이런 일을 범했다. 그럼 동일 범죄잖아요. 그렇죠. 그럼 집행유예도 당연히 취소가 될 거고요. 아하. 그러니까 법원에서 선처란 취지는 더 이상 하지 말라는 취지였는데 그 와중에 또 한 데다가 그것도 모자라서 혐의까지 부인하고 책임까지 사망한 남편에게 떠넘기고 있다. 반성도 안 한다.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 실형을 구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최후 진술에서 뭐 펑펑 울었다면서요? 네, 울면서 좀 알리고 싶은 말이 있었는지 예. 마지막 말을 남겼는데요. 억울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미안하다고 했어요. 조금 더 누구한테요? 설명드리겠습니다. 남편과 지인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인데요. 일단 억울한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인과 가족들에게 좀 진심으로 안타깝고 보고 싶다. 특히 한때 진심으로 사랑한 남편에 대해서도 좀 보고 싶다.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근데 또 뭐 일부 혐의를 부인한 부분도 있었네요. 네, 맞습니다. 이 변호사가 이제 여러 가지 혐의를 부인했는데 일단 절도죄에 대해서는 실제로 그 지인이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었던 게 맞는지조차 증명이 안 됐는데 이런 혐의를 적용하는 게 좀 맞지 않다. 그러면서 일부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주장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다른 마약류 관련 혐의에 대해서도 일단 이 자극적인 보도가 이뤄지면서 이게 뭔가 침소봉대된 실제 사실보다는 더 커지게 보인 측면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마약 투약 혐의가 합리적 의심이 배제될 정도로 증명되지도 않았고 이 황 씨가 준 공인인데다가 동동 전과도 있고 남편 역시 좀 석연치 않은 이유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의혹이 불고 불어서 커 보이는 거지 실제로는 그 정도는 아니다라는 취지로 이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그 다음 주 금요일에 선고 공판이 있다고 하는데 변호사님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은 뭐 검찰이 혐의 입증에 성공을 했고 재판부에서 혐의를 인정한다면 이건 거의 100% 실형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혐의 일부를 지금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법원의 판단만 지켜보면 될 텐데 혐의가 인정된다면 오늘 뭐 징역형 구형에 5열까지 했다고 하더라도 실형을 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인물 이렇게 정리하고요. 다음 오늘 법 이어갑니다. 열 살 동생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이부 오빠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바람 피운 사실을 주변에 퍼뜨리겠다며 전 여자친구를 협박한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오늘의 주요 재판을 정리합니다. 자, 이 기자 첫 번째 사건도 머리가 지끈지끈
아픈 얘기네요. 저는 이제 자료를 읽으면서 이제 한숨부터 나는 그런 사건이었는데 어제 이제 국민청원에 올라오면서 본격적으로 알려지게 됐습니다. 자신의 10살 된 딸이 아버지가 다른 오빠에 의해서 성범죄를 당했다 이런 내용인데요. 지금 어떤 내용인지 나가고 있는데 이 청원인 이 남성 같은 경우에는 2004년에 현재 아내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아내 같은 경우에는 전 남편과 사이에서 3명의 아들이 있었고 따로 살고 있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 뒤로 이제 자신과 함께 살면서 딸들을 여러 명 낳았고요. 딸 셋을 낳아서 이제 가정을 꾸렸는데 그러던 중에 이 아내가 낳았던 이 다른 남성과 낳았던 아들 중에 한 명이 뭐 좀 안타까운 생활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들어서 집으로 불러서 함께 살게 됐던 거죠. 그런데 자신의 셋째 딸, 막내딸을 5개월여간 수십 차례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려줬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 딸은 이 같은 피해 사실을 학교 선생님에게 털어놨고 담임 선생님의 신고로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자, 이 피해 아동 진술에 따르면요, 이 이부 오빠, 그러니까 아버지가 다른 이 오빠가 사랑한다, 좋아한다라는 말로 접근해서 이런 짓을 저질렀다는 건데, 자, 교수님, 엄마는 같은 거예요. 아빠만 다른 거지. 그렇죠. 예. 이게 사람입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청원인이 의붓 아버지 입장에서는 사실 이 남성, 즉 이 아들이 은혜를 원수로 갚은 건데요. 실제로 이제 아주 전형적인 그 그루밍 그 성범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루밍이라고 하는 거는 가해자하고 피해자 사이에 아주 이제 그 선의를 가진 척 접근을 해가지고 호감을 얻거나 또는 이제 돈독한 관계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일종의 이제 심리적인 그 지배 관계를 형성을 하고 난 뒤에 이제 성폭력을 가하는 건데 이 성폭력을 하는 것이 그 피해자에게는 이것이 목적이 아니고 너를 좋아하기 때문에 행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해서 어떤 그 브레인워시, 즉 세뇌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게 어떻게 알려졌는가라고 하는 것이 정말 그 깜짝 놀랄 정도인데요. 이 10살 된 그 피해자 딸아이가 담임 교사에게 찾아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선생님 저 성폭행 당했어요.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아니고 제가요 마음으로 많이 의지하고 신뢰했던 이부 오빠가요. 직장 생활 때문에 집을 떠나면서 연락이 안 닿아서 저는 심적으로 많이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가 그 과정에서 성관계 사실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부 오빠 같은 경우는 실제 제가 이거 보니까 이 아이에 대해서 별로 흥미도 없어진 상태에서 집을 나간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 이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거 진짜 참 이거 저희가 전해드리고는 있지만 이거 참 뭐 말로 표현도 안 됩니다. 자, 아무튼 이 아버지가 청원을 올린 거잖아요. 정말 이 아버지의 심정이 어떨지 짐작이 갑니다. 이게 지금. 아버지가 올린 국민청원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분통 터진다라는 말이 가장 적확한 표현 같아요. 일단 피해자인 아동 초등학교 4학년입니다. 10살이라고 설명드렸잖아요. 초등학교 4학년 아이가 피해를 당한 뒤에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심리치료 그리고 약물치료까지 받고 있어요. 그리고 가정도 파탄났습니다. 이후에 같이 살 수 없게 됐다고 국민청원에서 밝혔거든요. 어떻게 같이 살 수 있냐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어떻게 앞에서는 웃음을 지으면서 어머니도 나도 속인 다음에 그런 다음에 뒤에서는 자기 동생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동생을 그렇게 몹쓸 짓을 할 수 있느냐, 동생을 데리고. 이것은 내가 더 이상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다. 분통이 터진다. 창자가 도려내지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진짜 외지에서 힘들게 살고 있어서 내가 낳은 아이는 아니지만 내 지금 처해 전 남편 사이에서 낳은 아이지만 외지에서 힘들고 일하고 있길래 내가 거둬서 키워놨더니 이런 짓을 벌인 거잖아요. 자, 반성은 합니까? 이 청원인 그러니까 피해자의 아버지가 더 분통을 터뜨리는 지점이 그런 겁니다. 이제 보통 잘못했다 용서해달라 미안하단 말 이런 말 한마디도 한 적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 대신에 국내 굴지의 대형 로펌에 이제 변호사를 선임해서 자신의 이제 형량을 낮추려는 어떤 유무죄를 떠나서 형량을 낮추려는 무죄를 받고자 하는 이런 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자, 수사 재판 과정에서 더 황당한 일이 벌어집니다. 자, 피해 아동 진술에 따르면 횟수가 10차례가 넘는데 단 2번만 인정이 됐다고요? 네, 2번만 인정된 걸 첫 재판에 알았습니다. 재판에서 공소 사실을 밝힐 때 알았어요. 수사가 끝나고 기소까지 이뤄진 다음이라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피해 진술은 10번 넘게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 날짜를 다 기억해서 정확하게 적진 못했지만 어쨌든 내가 피해를 당했을 때 어떤 피해가 있었고 상대가 나를 어떻게 가해했다라고 전부 진술을 했어요. 그런데 경찰에서는 2번만 인정됩니다. 왜냐하면 날짜 특정이 가능한 날로만 좀 제한해서 한정해서 현재까지는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 재판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10살 아이가 성관계 동의했는가? 자, 변호사님. 네. 보통 이 정도면 그냥 미성년자, 더군다나 이렇게 어린 10살짜리 아이인데 이 미성년자 강간이죠? 일단 그 13세 미만의 경우에는 합의하고 동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의제강간, 강간으로 봅니다. 예. 그래서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라는 게 있는데 근데 더 나아가서 폭행 협박이 수반되면 미성년자 강간죄로 죄명이 달라지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에서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는 이유로 미성년자 강간이 아닌 미성년자 의제강간죄가 적용이 된 건데 형량 보시면 아시겠지만 차이가 와. 엄청나게 큽니다. 의제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이고요. 미성년자 강간죄는 사실 뭐 거의 사형을 제외하면 살인죄보다 중하게 처벌을 한단 말이죠. 근데 이번 사안에서 사실상 정신적으로 완전히 예속이 됐는데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는 이유, 그러니까 뭐 사실상 피해자가 동의했다는 이유로 의제강간죄가 적용이 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이런 정도 상황이라면 사실 심리적으로 예속시키는 이런 류의 특이한 범죄라면 이건 더 중하게 처벌할 수 있는 그런 법조문이 필요한 것 아니냐라는 논란이 여기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니, 교수님. 이게 동의를 했다는 게 가능합니까? 10살짜리 아이가? 그 참 이제 현실적이지 않다라고 저는 보는데요. 이 10살짜리 아이에게 뭐 과연 동의냐 이런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우리나라 이 강간 그 개념에는 가해자에게는 폭력, 협박, 피해자에게는 저항, 거절이라고 하는 이 기본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성폭력 그 상담 협의회가 낸 2019년도 상담 그 통계를 보게 되면 71.4%가 폭행, 협박이 아예 없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폭행, 협박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모르는 사람,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에게 어떤 뭐 성폭력을 가한다. 이렇게 하면 모를까? 이 대부분이 이런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아는 사람, 친족, 알고 지내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당하다 보니까 특히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루밍 범죄 이 피해를 당하는 것은 폭행과 협박이 없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 피해자 입장에서는 저항과 거절이라고 하는 의사도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런 것들이 필수 요소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데 그런 의미에서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이라고 하는 것에 관련된 이 형량이 지나치게 지금 낮은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지금 흥분을 하고 계세요. 이건 진짜 우리나라 법이 왜 이러냐. 너무 화가 나서 미치겠다 이런 말씀까지 하고 계시는데 아니, 지금 검찰이 구형한 이 형량이 고작 징역 5년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게 선고형이 아니고 검찰이 구형한 게 5년이라는 그러니까요. 거죠. 그러니까 미성년자 강간죄였다면 그 최소 형량이 10년이니까 얘가 좀 달라졌을 텐데 예. 의제강간죄가 적용됐으니까 거기다 또 심지어 횟수도 10여 차례인데 실제로 공소장에 기재된 건 2번밖에 안 되니까 5년을 구형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선고를 할 때 저기서 장량감경이 되면 2년 6개월까지 깎일 수 있고요. 아이고. 또 그러면 더 큰 문제가 뭐냐면 거긴 집행유예까지 붙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단 그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건 도저히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저는 또 이번 1심에선 이미 뭐 사실상 이제 선고일만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만약에 항소심 가게 된다면 공소장 변경 그것도 한 번 아니면 지금이라도 뭐 횟수를 좀 더 늘릴 수 있거나 좀 더 그런 가능성이 있다면 지금 선고 전에 기일을 한번 연기하고 공소장 변경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아마 많은 시청자분들께서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얘기를 듣고 지금 이 오빠한테 이 정도 형량이면 적합하네, 적당하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없죠. 안타깝습니다. 아니, 근데 이미 이 벌어진 일을 없었던 걸로 만들 방법은 없잖아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 피해자의 회복을 도울 것이냐. 국가가 할 수 있는 일은 엄벌로 다스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 법 체계상으로는 의제강간죄가 적용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피해 일자를 정확하게 특정하지 못해서 실제 범행보다 훨씬 작은 부분으로만 기소가 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건데 그래서 개인적으로 지금 현 시점에서 뭐 이 상황을 되돌릴 수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런 류의 그루밍 성범죄와 관련해서 더 중하게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야죠. 국회에서요? 그거는 말 그대로 법 개정입니다. 예. 그런 부분들까지도 이제 앞으로 이게 사실 많은 분들의 상식과 부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법이? 그런 의미로 좀 접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진짜 답답하네요. 알겠습니다. 첫 번째 재판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법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사랑이 떠나고 남은 것은 할부죠, 할부. 사랑이 떠나고 남은 거. 할부는 아닙니다. 양해콘 혹시 무엇이 남으시나요? 사랑이 떠난 다음에. 사랑을 해본 적이 없어서. 예. 아, 정말인가요? 예. 그 최초 공개인가요? 혹시? 아닙니다. 아니 그냥 쓸데없는 얘기하지 제가 이 얘기를 하려던 게 아닌데 순간 이 체크 포인트가 너무 예. 짧고 좀 함축적이어서 그런데 사랑이 떠나고 이번 사건은 벌금이 남았습니다. 벌금이. 예, 어허. 재판에 간 사건입니다. 예. 어떤 사랑이냐면요. 20대 남녀가 열렬히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성이 남성에게 헤어지겠다 이렇게 통보를 했어요. 헤어지자고 통보했더니 남성이 말합니다. 얘가 바람 피운 사실, 얘가 나랑 만날 동안에 바람 피웠던 사실을 전부 알리겠다 이렇게 협박을 했어요. 그래서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재판부에서 모든 내용을 보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사라지고 치졸한 협박만이 남아서 책임이 무겁다, 책임이 크다. 그래서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이렇게 선고를 했거든요. 결국 벌금 100만 원이 남았습니다. 보통은 할부 이게 남는데 말이죠. 그렇잖아요. 홍 기자는 그렇잖아요. 저는 추억이 남습니다. 그래 잘났다. 라고 우리 가족 여러분 중에 누가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네요. 자, 그러면은 그 협박 내용이 뭐예요? 일단 이 두 사람은 연인 관계로 지내다가 이제 여성이 전 남자친구와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제 남성과 헤어지게 됐습니다. 뭐 이 피해자인 여성이 남성에게 뭐 사과도 하고 있는데 뭐 그게 좀 충분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게 익명 커뮤니티에 이런 사연을 올리겠다. 너가 다른 남자와 만난 걸 올리겠다 이런 식으로 협박을 했던 건데요. 이 뻔뻔하게 나오는 거 보니 내 인생이 망하는 한이 있어도 할 거다. 당한 것만큼 똑같이 해주겠다. 내가 여기 익명 게시판 올리면 이거 완전 뒤집어진다. 이런 식으로 전화통화, 메시지 등 6차례 협박을 한 것으로 이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성이 한 이야기를 보면은 이렇게 뻔뻔하게 나오면은 난 정말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제 뭐 여성이 이제 됐지 뭐 내가 나쁜 사람이니까 됐지 이렇게 하고 있잖아. 맑게 못 알아들어. 이런 이야기를 한 것에 대해서 너 그런 식으로 하면 한번 끝까지 가보자. 이런 식으로 남성이 반응을 했던 겁니다. 근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실제 올렸네요, 글을. 네, 아까 협박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예. 협박하겠다고 언급했던 익명 게시판은 아니고 대학교에 여러 개의 커뮤니티 사이트가 있을 수 있잖아요. 예. 다른 커뮤니티 사이트의 익명 게시판을 활용해서 자신의 이야기, 자신과 상대방의 피해 여성의 상세한 이야기를 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교수님, 일단 뭐 사귀는 이 상황에서 그 뭐가 됐든 이 여자분이 다른 뭐 또 전 남자친구와의 그런 관계를 한 건 뭐 신의성실에 어떤 문제는 있어 보입니다만 그걸 가지고 또 뭐 협박을 하고 뭐 그냥 쿨하게 헤어지면 그냥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은 뭐 또 다음에 좋은 여자친구가 있겠죠. 이 세상에 반은 여자고 반은 남자인데 사실은 이제 뭐 여성과 남성 간에 있어서의 어떤 이런 애정 관계 같은 경우는 한번 거기 빠지면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반은 남자고 반은 여자이긴 하지만 그리고 이제 이번 같은 경우가 만약 이 남성이 자기가 실정이 나서 자기가 그만 헤어지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더라면 뭐 전혀 문제가 될 수가 없는데 자기는 헤어지고 싶은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속된 말로 뒤통수를 맞고 자기는 헤어짐을 당한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거기서 좀 주목을 해야 될 것이 이 여성 같은 경우가 사과를 하면서도 됐지 내 나쁜 년이니까 뭐 됐지 뭐 이렇게 얘기를 갖다가 하니까 이 남성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이거 어떻게 내가 복수를 하지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외골수로 간 것 같은데요. 너도 한번 망신당하고 한번 속 타봐라. 너 이번에 완전히 이 남자를 마지막으로 너 일생에서 남자 사귀는 것을 끝을 내주겠다.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결국은 이제 이렇게 몰입을 하다 보면 무리를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순간적으로 교수님 입에서 좀 거친 표현이 나와서 저도 좀 깜놀했는데, 뭐 그거는 조금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죄를 주장했네요. 그런데 네, 이 남성. 맞습니다. 이 협박죄라면 해악의 고지, 뭔가 이 해악을
구체적으로 알리는 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이 남성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익명 커뮤니티에 올린다고 얘기를 했고 이렇게 내가 이런 식으로 하겠다라고 얘기한 게 과연 이게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느냐. 이 피해자가 피고인과 사귀던 중 전 남자친구와 성관계를 했다는 사실을 익명 게시판에 올리는 게 과연 이게 협박이냐라고 해서 이게 협박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게시 행위에 대한 대상이 이 익명 게시판이기 때문에 누구인지 특정이 되지 않는다라면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협박이 인정이 안 됩니까 이게? 그러니까 협박죄라는 게 이제 아까 뭐 해악의 고지 이런 표현을 쓰였는데 그냥 좀 쉽게 말하면 딱 들어서 제가 무서우면 협박이에요. 예. 그러니까 내가 공포심을 느낄 정도. 그렇죠. 내가 뭐 다른 남자와 만나서 뭐 이런 일을 했다는 걸 올리면 그걸 보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할 텐데 그럼 약간 무서울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정도라면 협박이 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그런 경우 있죠. 무개념 주차한 사람이 내 차 건들면 죽을 줄 아세요. 그렇게 해서 그 협박일까요? 그 누구 대상도 특정되지 않고 그냥 말 그대로 그거는 누군가의 공포심을 느낄 정도가 아닌 상황이고 현실화되기 힘들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협박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도 조금 전에 아까 무죄를 주장하는 것도 그 정도면 상대방이 그렇게 공포심을 느낄 상황이 아니었다. 예. 지금 그런 주장이기 때문에 이게 과연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낄 만한 구체적인 이런 공포심을 주는 행위, 해악의 고지인가 이제 이게 결국 쟁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런데 법원에서는 협박죄 이거 유죄다 판단을 했어요. 그렇죠. 이거는 명백하게 협박죄입니다. 사실 이런 정도 행동에 공포심을 느끼지 않나요? 당연히 느끼죠. 느끼죠. 그리고 아까 익명 게시판 얘기를 했는데 익명 게시판에 올렸다가 다른 게시판에 충분히 올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 말하는 거 보면 이거 글을 또 올릴 것 같아. 이건 이 사람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할지 충분히 상대방의 공포심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명백하게 협박죄가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자, 교수님, 이별하는 과정에서 진짜 뭐 이런 일은 비일비재할 수 있죠. 하지만 그렇다고 진짜 지금 저희가 소개해드리는 이런 경우처럼 모두 다 법원에 가서 막 재판부의 판단을 받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만약에 뭐 피해자가 혹여 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뭐 의사를 나중에 밝힌다거나 이러면 또 뭐 이래저래 달라질 수 있는 건가요? 제가 볼 땐 그렇게 종결이 났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과 사람 간에 있어서의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사귈 때는 다 좋게 사귀었다가 나중에 헤어질 때 그때 정말 깔끔하고 향기 있게 헤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마지막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더욱이 이제 단순 협박죄 같은 경우는 이제 반의사불벌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라고 만약에 의사를 표시를 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에 대한 어떤 형사처분이 내려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두 사람이 처음에는 좋은 관계로 만나가지고 어떤 친구 사이로 있었기 때문에 한 사람을 또 이렇게 어떤 뭐 처벌을 갖다 한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 정도 해프닝, 그러니까 사건 반장의 어떤 주제로 나오는 정도로 끝나고 나중에 최종적인 것은 정상적으로 깨끗하게 끝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교수님 혹시 제자들, 학생들, 대학생들 연애 상담도 좀 해주시나요? 해주죠. 그리고 아까 이제 뭐 우리 앵커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한 것은 뭐냐면 그 남자의 심정을 제가 빙의로 해서 얘기를 한 것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아마 이제 이것과 관련돼 가지고는 여러 의견이 갈릴 텐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은 해프닝으로 끝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교수님 연기하신다 막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런 거였죠. 그분이 굉장히 지혜롭고 날카로운 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법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사건 상황실 이어갑니다. 지금 이 시간 사건 상황실에 올라온 화제의 뉴스 전해드립니다. 제주 우도 앞바다에서 16명이 탄 낚시 어선에 불이 났습니다. 어선 한 대가 바다 한가운데서 검은 연기를 내뿜고 있습니다. 해경이 다가가 물을 뿌리는데요. 뼈대만 남은 채 잿더미가 된 어선. 오늘 새벽 5시쯤 제주 우도 인근 해상에서 9.7톤 낚시 어선에 불이 났습니다. 갈치잡이에 나섰다가 돌아오던 도중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했는데요. 다행히 배에 타고 있던 선장과 관광객 14명 등 모두 16명은 주변에 있던 다른 어선에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해경은 현재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주한 벨기에 대사 부인의 옷가게 직원 폭행 사건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습니다. 지난 4월 9일 서울 시내 한 옷가게에서 직원의 뒤통수를 때리고 또 다른 직원의 뺨을 때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던 피터 레스코이의 주한 벨기에 대사 부인. 당시 폭행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이 소셜미디어에 퍼지면서 우리나라는 물론 벨기에에서도 논란이 됐었는데요. 폭행 혐의로 입건된 대사 부인에 대해 경찰이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 짓고 검찰에 사건을 넘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대사 측이 면책 특권을 행사한 데다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 이렇게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자, 변호사님. 결국 이렇게 됐어요. 아유, 진짜. 사실 뭐 충분히 예견이 된 상황이긴 했는데 일단은 뭐 면책특권을 행사하면 처벌 자체를 할 수 없는 데다가 이 사건에서는 면책특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동일하게 공소권 없이 결정이 났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왜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았거든요. 아. 근데 이제 단순 폭행죄 같은 경우에는 아까 우리 단순 협박죄하고 마찬가지로 예.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 드렸던 것처럼 면책특권도 행사를 했고 또 거기다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았으니까 뭐 말 그대로 뭐 넘길 방법 자체가 재판에 넘길 방법 자체가 없었던 그런 사안입니다. 그랬군요. 자, 그런데 이 와중에 중국 총영사관에서 근무하는 영사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이 됐어요. 역시 또 면책특권. 면책특권이죠. 예. 20일 날 그 자정무렵에 광주 서구 풍암동에 있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이제 이 사람이 적발됐는데 그 당시에 그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 이상이니까 이제 아이고야. 만취죠. 면허 취소죠. 그런데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이 재미가 있습니다. 귀갓길에 음주운전을 했는데 병원에 입원 중인 중국인 유학생을 만나고 오는 길이니까 공무 중 발생한 것이다. 중국에서는 지금 공무를 할 때 술을 마시고 공무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이 사람이 이유를 대면서 실수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교관 그 면책특권을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경찰이 외교부에다가 이 사람 지위 그리고 직무상 행위 등이 과연 면책특권에 해당이 되는지 조회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그 결과를 갖다가 기다리고 있는데 일단 뭐 결과 상관없이 망신이 뻗친 거죠. 알겠습니다. 자, 어선에서 불이 진짜 큰일 날 뻔했네요. 이거. 갈치잡이 배라고 알려졌는데요. 오늘 나오네요. 새벽 불이 났습니다. 영상 다시 보시죠. 갑자기 불이 났다고 합니다. 기관실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목격자 진술도 있긴 있었습니다만 갑자기 불이 났는데 자체 진화를 해도 불이 안 꺼졌습니다. 그래서 16명이 타고 있었는데 일부는 바다에 뛰어들기도 했다고 아이고야. 합니다. 불을 피하기 위해서였고요. 해경함정이 신속히 출동해서 진화했습니다. 그렇지만 배는 이미 완전히 다 탄 뒤였어요. 지금 결국, 가라앉고 있어요. 예, 배는 결국에 완전히 타서 침몰했고요. 예. 일단 선원들은 구조가 됐습니다. 다행입니다. 알겠습니다. 김 아나운서 다음 소식 이어서 전해주시죠. 수리를 마친 승용차에 바퀴가 빠지는 아찔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나흘 전 전남 나주의 한 도로, 승용차 한 대가 갑자기 멈추는데요. 차에서 내린 운전자가 뒷바퀴를 살핍니다. 알고 보니 바퀴가 빠져 있었는데요. 얼마 전 차 수리를 맡겼던 운전자는 서비스 센터에 연락을 했고 센터 측에서 황당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정비사가 실수로 타이어를 잡아주는 볼트를 제대로 조이지 않았다는 건데요. 하마터면 큰 사고가 날 뻔한 상황에서 센터 측의 무성의한 태도에 더 화가 났다고 심경을 밝힌 운전자. 센터 측은 자신들의 실수를 인정했지만 별다른 추가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하정우 씨가 정식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2019년 1월부터 9월까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 기소된 하정우 씨. 약식 기소는 비교적 혐의가 가벼운 경우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 등 약식 명령을 내려달라고 검찰이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인데요. 검찰이 내린 판단과는 다르게 하 씨가 어제 정식 재판에 회부됐습니다. 법원이 약식 기소된 하 씨에 대해 법리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고 재판부 직권으로 공판에 회부했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 하 씨는 결국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는 하정우 씨. 앞서 여드름 흉터 때문에 피부과 치료를 받아왔다는 입장을 밝혔었는데요. 과연 정식 재판에서는 어떤 판결이 나오게 될까요? 지금까지 사건 상황실이었습니다. 하정우 씨가 저번에 약식 기소 이후에 무슨 입장 내지 않았었어요? 네, 뭐 과분한 사랑을 받은 배우로서 좀 더 엄격한 자기 관리가 필요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 레이저 시술은 고통이 따르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수면 마취가 필요한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뭐 실제 시술을 받은 건 맞기 때문에 잘못으로 여기지 못한 아니란 판단을 반성하고 있다라고 입장을 밝혔었습니다. 자, 정식 재판에 회부한 이 법원의 판단은 뭘까요? 일단은 약식 기소를 하게 되면 피고인이 스스로 받아들이면 대부분 끝납니다. 벌금 내면 끝나죠. 그런데 정식 재판을 회부하는 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제 피고인이 난 이거 도저히 못 받아들여. 나 무죄야 해서 정재판 청구하는 경우 있고 또 재판부가 이거는 좀 살펴봐야겠는데 하고 정재판으로 가는 경우가 있는데 다소 중하게 봐서 정재판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건 무혐의를 다툴만 하겠는데 법리적으로 해서 넘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직권으로. 근데 하정우 씨 같은 경우는 프로포폴 투약하는 과정에서 전부 치료하는 과정에 지금 투약을 했다라고 입장을 밝힌 상황이거든요. 이제 그게 과다 투여 혹은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서 투약했는지 여부가 불명확하다고 판단을 만약에 재판부가 했다면 그러니까 이 다소 무죄가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으로 또 정치재판을 가게 됐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법원의 지금 현재 입장이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법리적으로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정치재판을 회부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야, 홍 기자 진짜 홍 기자는 지금 운전을 하나요? 안 합니다. 면허는 있는데요. 운전은 안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차 정비소에서 이렇게 바퀴 볼트 드르륵 할 때마다 맨날 그런 상상을 하거든요. 저거 제대로 안 조여서 주행 중에 바퀴 빠지면 어떡해. 아니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졌어요 이게. 저 겪은 다음에 만약 저였으면 그 다음부터 운전 못 합니다. 당연하죠. 차를 천천히 몰고 가는 장면부터 영상이 나왔잖아요. 그 앞에 갑자기 차가 푹 꺼지는 느낌이 들었답니다. 푹 꺼지면서 도로 표면이 차가 맞닿잖아요. 그러면서 뭔가 충격이 쾅 하고 오니까 그래서 급히 깜빡이를 켜고 저렇게 차를 세웠다고 해요. 그랬더니 뒷바퀴가 떨어지기 직전이었던 거죠. 나사가 풀려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 황당했겠죠. 4인 가족이 다 타고 있었는데 차가 얼마나 큰 사고가 날 뻔했습니까? 서비스 센터에 항의했어요. 내가 며칠 전에 여기서 수리를 받고 갔다, 정비를 받고 갔는데 왜 이렇게 됐느냐라고 했더니 해명이 가장 분통이 터지는 답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해명 내용, 정비가 끝난 다음에 뒷바퀴 볼트를 조이지 않았다라고 너무도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그냥 해명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운전자 입장에서는 정말 화가 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변호사님, 가장 기본적인 거 아닙니까? 저 드르륵 저거. 그렇죠. 아니 바퀴를 다시 끼는데 우리 맨날 그 드르륵 소리 저도 맨날 가서 보고 있거든요. 혹시라도 내 바퀴 제대로 돼 있나? 그러니까요. 근데 아주 기본적인 것조차 하지 않았다면 정말 진중하게 사과하고 이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제 뭐 재발 방지 대책이니 뭐 이런 것들을 내놨어야 되는데 그냥 볼트가 제대로 안 조여졌나 보네요라고 얘기를 했다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정말 분통이 터지죠. 알겠습니다. 자, 사건 상황실 이렇게 정리하고요. 이어서 사건 현장 이어갑니다. 자, 신개념 소통방송 사건반장에서는 우리 가족 여러분들의 생생한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제가 좀 찾아봤는데 마땅히 좀 소개해드릴 만한 그 인스타 사연이 올라오질 않아서 오늘은 그냥 패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복지 포인트를 아끼려고 이런 건 절대 아니라는 거 분명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한 10만 원 이제 정도 남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남아 있습니다. 아직은 남아 있습니다. 자, 아무튼 올려주고 싶으신 우리 가족 여러분들 해시태그 사건반장 해서 인스타 등등에 올려주십시오. 자, 사건 사고 속 생생한 현장 소식 전해드리는 사건 현장. 첫 번째 현장 미국으로 가보시죠. 지금 곤이 자고 있는. 네, 방 안에 아이들이 자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 창문 쪽 보십시오. 왼쪽 아래 창문에 빨간 원, 불길한 빨간 원이 나왔습니다. 갑자기 손이 나오죠. 손이 쓱 나오는데 사람 손입니다. 산타크로스? 아닙니다. 아닌데 지금 산타크로스가 아니에요. 크리스마스도 아니야. 한여름에 갑자기 이렇게 창밖에서 누군가가 선풍기를 바닥 쪽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방 안에 쓱 살피면서 고개를 내밀고 들어오려고 합니다. 침입자예요.
무슨 의도인지는 아직까지 모르겠지만 저 영상에 그대로 남았습니다. 조명이 켜져 있었던 걸 끄면서 저렇게 선풍기를 살짝 아무도 듣지 못하게 옮겨놓고 방 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당시 몇 걸음 저 자리에 보면은 바로 옆에 침대가 있고 몇 걸음 떨어진 곳에 아이들이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침입자가 들어와서 그 다음 영상이 없거든요. 예. 감시 카메라 곧바로 껐습니다. 들어오자마자. 아, 진짜요? 끄고 저 침실을 지나서 침실 옆에 있는 그 아이 엄마의 방도 있거든요. 예. 그쪽으로 향해서 갔다고 하는데요. 당시 얼마나 좀 와. 놀라고 무서웠는지 아이 엄마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I got like a feeling somebody was watching me. So I opened my eyes and I seen like a blurry figure walking towards the front door as fast as I could. My daughter is scared and says the boogeyman came through the door and does not want to go to sleep, doesn't want to leave our side, does not want to leave grandma and grandpa's side. 아니 그 링 영화 공포 영화 뭐 사다코가 막 저렇게 나오잖아요. 네, 저렇게 밑으로 기어서 이렇게 싹 올라오는 이렇게. 그런 공포 영화 같았는데 어. 일단 휴대전화를 훔쳐서 달아났다고 합니다. 휴대전화요? 휴대전화를 훔쳤어요. 그런데 만약 눈치채지 못했다면 더 큰 문제가 벌어질 아니, 수 있었겠죠. 휴대전화 하나 가져가려고 저 짓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일단 조사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정말 휴대전화만 훔치려고 했는지가 가장 관심사이고 또 조사가 필요한 대상일 것 같아요. 얼마나 무서웠으면 창문 블라인드를 잡고 싸우려고 마음속으로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휴대전화만 가지고 달아났기에 그렇게 더 큰 사고는 벌어지지 않았는데요. 집이 1층에 있었대요. 그래서 저렇게 창문을 열고 들어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침입자가 그래도 더 큰 범죄로 이어지지는 천만다행이었습니다. 현지 경찰이 조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지만 아직 검거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다음 현장 필리핀으로 가보시죠. 어우 슈퍼카. 네, 슈퍼카가 여러 대가 있습니다. 한두 대가 아니에요. 눈이 호강하고 있습니다. 와. 지금 슈퍼카들이 줄지어 서 있고요. 근데 장소가 좀 왜 이렇게 많은 차들이 있을까? 뒤에 굴착기가 있어요. 예, 집은 아니고 불안한데요. 누군가 부잣집이거나 뭐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휴대전화를 찍고 있죠. 어떻게 된 일일까요? 지금 굴착기를 곧 주목하셔야 되는데요. 굴착기가 슈퍼카를 향해서 다가갑니다. 지금 설마. 다가가는 모습. 설마. 설마가 진짜가 되려고 합니다. 갑자기 차량 천장을 저렇게 꽝꽝 찍어요. 내리 찍습니다. 유리를 저렇게 지그시 누르는데 정말 저렇게 한번 찍으면 수리비 억대로 나오잖아요. 억소리 나거든요. 정말. 아까 그 바퀴만 빠져도 그러는데. 예, 저렇게 차량을 저렇게 하나씩 찍어봅니다. 거의 포크처럼 이렇게 지금 이거 하나씩 무슨 하나씩 영화 찍어봐요. 촬영하는 거 아니죠? 아닙니다. 영화 촬영이 아니고 소리 지금 유리 으스러지는 소리 들리시나요? 예, 방금 지나갔습니다. 저렇게 으스러지고 옆 차로 가서 또 찍고 아니, 왜 그걸 저래, 수많은 왜? 사람들이 찍고 있습니다. 저렇게 폐차를 시키고 있어요. 슈퍼카 지금 서 있는 저 차량들만 13억 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순식간에 저렇게 망가뜨리고 있어요. 저렇게 굴착기로 순식간에 찍어버렸습니다. 그냥 나 주지. 아 진짜. 그러게 말입니다. 어. 저 필리핀에서 어. 지금 저 차들이 밀수된 차량이라고 합니다. 불법 수입된 차량이래요. 최근 2, 3년 동안 수입된 차량인데 이 차들 그래서 폐차시키는 모습을 공개했어요. 찍어가라. 그래서 휴대전화로 전부 찍고 있었던 겁니다. 밀수품들 보통은 경매를 통해서 다시 팔고 국고로 환수시키잖아요. 예. 세금으로 받고 그런 사례들을 그렇죠. 많이 전해드리는데 이번엔 고급 밀수 차량들을 직접 폐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었어요. 관세청이 영상을 이렇게 공개한 이유가 밀수하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현지에서 부패와의 전쟁을 벌이기로 정부가 결심을 하면서 관세청이 시범 케이스로 저 차량들을 모두 부수는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아 그 변호사님 상남자 두테르테. 아, 근데 전 너무 상남자네요, 저거. 아 근데 우리나라는 저렇게 부수지 못합니다. 왜요? 그렇게 안 부수고요. 일단은 우리 이제 보통 통관 절차를 거치지 못한 뭐 그런 물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술 한 병밖에 못 사오는데 여러 병 사오다 걸리면 나머지 세금 내고 가져가던가 아니면 찾아가야 되는데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이제 그걸 공매를 하거든요. 예. 실제로 저런 차도 나오고요. 보통 제일 많은 게 술하고 화장품 뭐 이런 게 좀 많이 나오는데 이걸 공매 절차를 거쳐서 그래서 이제 처분하고 이제 대부분 이제 국고로 환수되는 것이고요. 우리나라는 저렇게 저런 슈퍼카를 포크레인으로 저렇게 찍는 행동을 하진 않습니다. 아 아깝네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멕시코로 가보시죠. 지금 아이가 세차를 하나요? 네, 어려 보이는 한 아이가 이제 수건으로 자동차를 닦고 있는데요. 저도 남미 지역 출장 간 적이 있는데 저런 식으로 차를 닦아주거나 막 묘기를 하면서 이제 돈을 이제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 경우에는 아이가 차를 닦고 이제 동전 같은 걸 받는 건데, 근데 보시면은 이제 뒷자리에서 뭔가 바라보죠. 뭔가 이제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 문이 같은데, 내려옵니다. 예, 창문이 열리고 안에서 같은 비슷한 또래 아이가 있는데 뭔가를 건네줍니다. 뭘 준 거죠? 네, 저게
돈을 주는가 싶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절레절레를 하고 보니까 장난감 자동차를 준 겁니다. 근데 아이는 이제 처음에 받아도 되는지 좀 멋쩍게 하다가 결국 받아가는데요. 실제로 저렇게 이제 바닥에 굴리면서 이제 놀기까지 하는데 평균 비슷한 또래 아이인 것 같아요. 저희 그러네요. 천진난만한 아이가 저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거 보니까 조금 짠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라면서요. 네, 차 안에서 저 모습을 보고 있다라가 보시면은 또 조금 더 큰 포클레인처럼 생긴 장난감을 또 줍니다. 이제 한참 장난감 좋아할 나이인 것 같은데 선뜻 저렇게 자신의 장난감을 내어주는 것도 참 기특해 보입니다. 이 처음에 이 포클레인을 받으니까 처음에 받았던 걸 돌려주려고 야, 너 했지만 다시 줄게 이렇게 네, 돌리고. 하지만 이제 손을 내줬죠. 괜찮다, 너 가져가라. 그냥 너 가져. 네,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이번에 이제 어, 아이가 저 진짜 두 개 다 밀어내네요. 받은 아이가 잠시 어디론가 갔다가 화면 밖으로 나가죠. 어디가? 갔다가 다시 돌아오더니 과자를 건넵니다. 세상에. 이제 와. 장난감에 보답하는 차원에서 저렇게 과자까지 건넸는데 참 보기 드문 훈훈한 장면을 연출한 것 같습니다. 야, 그렇군요. 근데 왜 차는 출발을 안 하죠? 신호가 긴 건지 저희가 이제 정체 기간인 건지 죄송합니다. 제가 분위기를 좀 깨가지고 죄송한데 진짜 감동적인 장면. 신호가 긴 덕분에 막힌 덕분에 저런 장면까지 볼 수 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인도네시아로 가보시죠. 지금 출발하네요. 예. 이거 무슨 넷인가요? 사람이네요. 사람이 저기 헤엄치고 있죠. 저렇게 바다 한가운데 이제 남자아이가 있는 걸 본 인도네시아 해군이 구명정을 타고 가까이 갔더니 10대 소년이었습니다. 저기 그냥 딱 봐도 수심이 꽤 깊고 물살도 센 것 같은데 이 군인들이 곧바로 구명보트를 띄워서 이 구명보트까지 헤엄쳐온 소년을 끌어올리면서 안전하게 구조를 했습니다. 아니 근데 구명조끼도 없는 저 아이가 어떻게 저렇게 바다 한가운데 있죠? 네, 14살 된 소년 리도 알하미라는 이름을 가진 소년인데요. 자신의 집이 있는 이 하라판 섬으로 돌아가려고 여객선을 타고 있었는데 새벽에 잠깐 화장실을 가고 싶어서 깼다가 그 순간 이제 미끄러져서 바다로 떨어졌다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구명조끼 같은 것도 세상에. 없었던 거죠. 화장실에 가다가 빠졌으니까요. 예. 그래서 저렇게 해군에게 구조될 때까지 혼자서 무려 3시간이나 바다에서 표류를 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네모도 천만다행히 건강한 상태로 구조가 됐다라고 하는데요. 저 소년이 사실은 꿈이 해군이래요. 근데 이제 해군이 구조를 해줬는데 이 해군은 참모총장 이름으로 소년에게 자전거와 저금 통장도 선물을 했다라고 하고요. 저렇게 소년을 신속하게 구조한 이 군인들에게는 포상을 했다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동물이 주인공인 베트남으로 가보시죠. 여기는 식당이네요. 네, 수프를 파는 현지 식당인데요. 베트남 식당인데 지금 주인이 손짓을 하죠. 손짓을 하니까 강아지가 뛰어나갑니다. 강아지가 손님을 향해서 가요. 그 다음에 어떻게 봤는지 보실까요? 지폐를 물입니다. 손님이 주는 지폐를 물고 들어갑니다. 이 식당에서 일하는 강아지인데요. 럭키입니다, 이름이요. 이름이 럭키인데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저렇게요. 태어난 지 10달 됐는데 음식을 주문하고 저렇게 돈을 내면 돈을 대신 받아와서 건네주는 캐셔입니다.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딴짓을 하다가도 주인이 저렇게 손짓하면서 부르면 곧장 손님을 쫓아가서 돈을 받아내고요. 돈을 떨어뜨려도 주워내고 어떻게든 돈을 받아옵니다. 주인이 돈을 달라고 하면 현금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간식을 받습니다. 간식으로 아르바이트 일당을 받아요. 근데 만약에 손님이 나쁜 마음을 먹고 그냥 그냥 아무 종이나 딱 주면 그렇죠. 아무 종이나 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곧자롱 이렇게 처음에는 받아왔대요. 그래서 지폐만 받아오는 거냐라고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걸 주면 안 받는다고 합니다. 지금은 이렇게 지폐를 받아오면 진짜. 곧바로 물어요. 약간 돈 냄새를 잘 맡는 것 같아요. 와. 돈 냄새는 잘 맡아서 저렇게 지폐는 바로 쫓아가는데 주변 보다가 저렇게 휴지를 건네면 이 휴지 뭐야 이러면서 돈 달라고 계속 기다립니다. 손님이 돈을 주지 않으면 와, 끝까지 진짜. 기다려요. 돈 언제 주십니까 하고 눈을 마주쳐서 쳐다봅니다. 야, 진짜 정말 똑똑한 와. 돈 냄새를 잘 맡는 알바견이 나왔습니다. 야, 진짜 대박이네요, 진짜. 알겠습니다. 너무 귀엽네요. 자, 일단 30초 동안 전하는 말씀 잠깐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프로바이오틱스의 시작이자 미래. 50여 년 역사의 장기 배양 기술부터 장내 생존율이 우수한 프로바이오틱스까지. 프로바이오틱스는 HY. 비 오는 날, 저 우산들의 기울기가 보이세요? 소중한 누군가를 위해 기울어지니 저 우산처럼 당신을 먼저 생각하겠습니다. 마음을 기울입니다. 신한은행.
자, 남은 건 그냥 마지막 인사뿐입니다. 자, 오늘 본방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바로 이어서 오늘 목요일 유튜브 전용 방송 사반 가족회의가 시작됩니다. 유튜브 JTBC 뉴스 채널로 입장하시면 이 사반 가족회의 전용 창이 떠 있을 겁니다. 나는 도저히 못 찾겠다 싶으시면 다소 수고스러우시더라도 유튜브 검색창에 이 사반 가족회의 입력해 주시면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정말 충격적인 소식. 저희 근황과 관련해 여기 출연자 중에 근황과 관련된 정말 충격적인 소식을 유튜브에서만 공개할 예정입니다. 궁금하시면 지금 입장. 자, 내일 본방도 별이 3개 오후 3시에 옵니다. 자나깨나 코로나 조심. 안녕히 계십시오.